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마천의 이야기, 오늘은 노중년 취향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노중년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선비의 자세, 그 다음에 장사꾼의 자세,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중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중년은 제나라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에서 덕망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권력이라든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선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나라를 여행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조나라에 머무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해서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의 40만 병력을 생마장시켰던 일이 있었죠. 이후에 또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조나라는 상당히 진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점이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에 원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조나라의 공자 평원군이 사람들을 초나라에도 파견하고 이 옆에 있는 위나라에도 파견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초나라에서는 춘신군이 지원병을 모집해서 평원군의 빈객으로 왔던 모수의 설득에 의해서 파병을 하게 되고요. 또 위나라는 위나라의 공자인 위공자 무기가 조나라를 돕기 위해서 위나라 왕에게 군사 파견을 요청해서 위나라 왕도 역시 진비장원을 동원시켜서 조나라로 도움을 나가게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위나라 왕은 진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냐면, 만약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면 이 진나라는 조나라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로 위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엄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위나라 왕은 진비 장군을 조나라까지 당도하지 않고 중간에 진영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려서 출병을 했지만서도 조나라를 도우러 가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위나라 공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위나라 왕을 속이고 부저를 훔쳐서 진비 장군에게 가서 장군 교체 명령으로 속이고 진비 장군을 죽이고 위나라 군사를 이끌고 다시 조나라까지 원병을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난번 위공자 열전, 그 다음에 평원군 열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직 위나라의 군사들이 조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 위나라의 왕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신원현이라는 장군을 지름길을 향해서 조나라로 급히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왕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 하면서 제안을 하라고 파견을 한 거죠. 근데 이 신원현이 조나라에 도착해서 평원군을 먼저 만납니다. 평원군이 당시에 조나라의 재상이었기 때문에 평원군에게 건의를 하면 평원군이 조나라 왕에게 이제 보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 진나라의 소왕을 치라고 불러자. 그러면 저 진나라의 소왕이 이 조나라의 한단을 포위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조나라를 친 거니까 조나라에서 사신을 진나라로 보내서 우리가 이제부터 진나라를 조나라에서는 제후라 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포위를 풀고 철수할 것이다, 그런 제의를 한 거죠. 근데 평원군이 신원년의 이야기를 딱 듣고 긴가민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조나라 왕에게 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좀 그렇고 뜨뜻미지근하게 있는데, 이러한 신현군의 주장을 조나라를 여행하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인 노중년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중련이 마침 평원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원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원현이 이 조나라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평원군이 뜨뜨미지근한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신원현을 만나서 한번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중련은 평원군에 대해서 아니 평원군이나 돼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그걸 망설이고 있느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신원현을 한번 만나보게 당신이 좀 소개를 시켜줘라. 그러니까 이제 평원군이 이 노중련을 데리고 신원현이 묵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노중련을 소개하죠. 그때 이 신원현은 나는 노중련이라는 사람을 듣기는 들었다. 제 나라 사람의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조나라에 와 있는 이유가 나는 위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으니까 내 할 일 하게 뭐 만날 시간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군이 이미 여기 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하면서 억지로 노중련하고 신원현하고 이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원현이 노중련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평원군, 조나라의 평원군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다 보면 뭔가 평원군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추종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 평원군 집에 뭐 하러 왔습니까? 뭘 바래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내가 당신은 뭐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데 무슨 의도입니까? 이렇게 노중련이 평원군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노중련은 신원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진나라 얘기를 꺼내는 거죠. 진나라가 사실은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이 간계를 많이 써서 좀 부정한 그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또 백성들을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서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나라다. 그런데 이러한 진나라 소왕이 제후가 되겠다고 자기 위치를 강하게 밝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 들으니 당신이 이 조나라에게 충고하기를 한단 포위로 풀기 위해서는 조나라가 저 진나라에게 제후라는 칭호를 해서 사대하듯이 대하면 풀어진다고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중련이 이 조나라의 평원군을 좀 도울 일이 있어서 나는 도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군이 그러면 당신 노중련은 이 조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노중련은 나는 주변에 연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뭐 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 조나라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위나라도 아마 조나라를 도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원군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그래서 여기에 왔다. 조나라를 도우려고 나는 위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중련이 신원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위나라가 조나라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도움 주겠다는 그 얘기 진나라의 제후라고 불린다. 만약에 진나라가 제후라는 칭송을 듣게 되는 순간 그 다음 사후가 어떻게 될지 위나라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나라의 위왕을 비유로 듭니다. 옛날에 제나라의 위왕이라는 사람이 주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주천자가 다 망해서 세력도 약하고 조만한 그냥 천자의 자격만 갖고 있는데 제나라의 위왕이 다른 제후국들한테 야 주나라 천자가 조회를 하는데 왜 입조를 안 하느냐. 나는 입조하겠다 해서 다른 제후국들은 입조 안 하는데 제나라의 왕만 입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상을 치르게 되는데 거꾸로 이때는 다른 제국의 왕들은 천자가 죽었으니까 문상을 바로 왔는데 이 제나라의 왕만큼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천자의 대를 이어갈 후대의 왕이 이 제나라 왕에게 엄청 꾸지람을 줬습니다. 당신 이렇게 천자가 돌아가시는데 늦게 도착할 수가 있겠소? 그래서 되겠소?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제나라의 왕이 열이 받았는지 쌍놈이 어디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천자라고 겉으로는 대접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자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국들이 비웃는 거예요. 우스갯거리가 된 거죠. 말로만 천자 했지 실제 본색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드러난 거죠. 이와 같이 천자를 모신다는 거 다 위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신원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 10명이 주인 하나를 힘으로 제압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주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고 노중련이 그래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진나라와 위나라, 당신의 왕 위나라를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그러면 진나라가 주인이고 위나라가 하인꼴 아니냐? 그렇지 않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원현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또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중련이 그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진나라 왕한테 찾아가서 위나라 왕을 삶아가지고 소금에 절이세요라고 나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 그 포악한 군주의 권력을 막 행사하도록 내가 얘기해서 당신 왕인 위나라 왕을 소금에 절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원인이 딱 듣다가 이거는 해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그 과격한 얘기 하시네요. 라고 딱 거부감을 피출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노중련이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이었던 주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왕의 폭군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나라 주왕의 삼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하였던 구우가 이쁜 딸이 있어가지고 자기 딸을 주왕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왕이 딱 보고 이쁘긴 개뿔 이쁘냐 하면서 이렇게 못생긴 딸을 나한테 바쳤다 해가지고 이 구우를 젓갈로 담아버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하였던 아쿠가 그걸 보고 주왕님이시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좀 따졌어요. 그러니까 주왕이 또 자기 신하인데 따진다고 그놈을 잡아다가 포를 떠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세 번째 신하죠. 나중에 주나라를 창건한 문왕입니다. 이 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왕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은나라 주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문왕이 되는 사람을 감옥에 100일 동안 가둬놔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악덕한 그러한 군주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죠. 목숨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 진나라 소왕이 소리를 듣게 되면 저 위나라 왕 같은 경우 뭐 한 방에 삶아서 젓갈로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당시에 그 제나라 민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나라 민왕은 여러 차례 열전에서 나왔습니다. 교만한 그런 왕이라고. 근데 이 교만함이 극치에 달했던 예를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나라 민왕이 노나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방문 전에 노나라에 우리 왕이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의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노나라 신하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왕께서 천자다. 제나라 왕은 자기가 뭐 천자라는 소리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노나라의 신하들한테 우리 왕께서 이 노나라를 찾아오면 당신들이 어떻게 대접할래? 딱 물어보니까 노나라 신하들이 여기서 책에서 말하기는 10태례라고 합니다. 10태례. 10마리의 소와 양과 돼지를 각각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나라의 그 의전 담당관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당신 궁전을 내놔라. 왕궁을 내놓고 첫 번째 왕궁을 내놓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궁전 문, 창고 문 키, 열쇠 다 내놓고 세 번째는 왕이 딱 앉았을 때 대청 마름이 돼 민왕에게 바치는 거한 상을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노나라 신하들이 지까짓 게 뭔데?
지가 왕이면 왕이지. 뭐 여기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저 제 나라 민왕 오지 말라고 문 닫아버려. 성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왕이 노나라를 찾아갔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그 길로 옆에 있는 맹상군이 봉토를 갖고 있던 설당을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설당을 향하다가 그 옆에 또 추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추나라의 왕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천자니까 문상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문상 가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또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원래 그 추나라에서는 조문을 북쪽을 향해서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천자니까 나는 남쪽을 향해서 할 거니까 조문상 남쪽을 향하게 돌려놔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추나라 또 신하들도 아니 지까지 게 뭔데 우리 조상님의 조문 방향을 남쪽으로 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의식이 중요하지. 문상객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또 역시 야 제 나라 민왕이 여기 조문하고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나라의 민왕의 그 예에서는 아무리 군주가 자기가 대단하고 뭐 재우고 천자고 이래도 정작 그 일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도 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저 진나라의 소왕을 부른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거들먹거릴 건데 만약에 위나라가 진나라를 제후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오히려 당신들 신하들은 말이야 저 추나라나 아까 예를 들은 노나라의 신하만 또 못하다. 그 추나라 노나라는 좀 쪼만한 약소 국가였거든요. 그런 나라의 신하만 또 못한 위나라가 신하가 될 텐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진나라 왕이 뭐 당신들 이뻐할 것 같으냐? 아니 당신들의 내정에 간섭을 할 거고 신하들 뭐 이 사람으로 바꿔라 저 사람으로 바꿔라 요구사항이 많아질 텐데 결국 그거 당신들이 힘들어지는 일이다. 왜 사서 자기 발등을 찍느냐? 이런 얘기를 노중련이 이야기를 하니까 뒤늦게 신원현이 이제서 좀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의 주장, 그 위나라 왕의 주장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걸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 신원인이 깨닫고는 아, 제가 제 나라의 노중련이라는 사람을 그냥 덕망있고 좋은 선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만나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진나라의 왕을 치우라 불러야 된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딱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다행히 그 권력을 잘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권력을 갖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발발 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더 커간다는 얘기죠. 요구사항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제후로 불러줘야 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줘서는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원현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노중련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조나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진나라와 결전을 다짐하고 또 그 시점에 서두에 얘기한 위나라의 공자 무기가 진비 장군을 죽이고 위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한단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는 이제 한단의 포위를 풀고 이제 진나라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조나라는 멸망 직전에 이 수도를 점령당한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 진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조나라가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원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왔으니.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평원군이 노중련에게 내가 이 조나라에 봉투를 줄 테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노중련이 거절을 합니다. 봉투 됐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평원군이 이번에는 잔치상을
쭉 벌려놓고 천금을 갖다 주면서, 상금이죠. 상금을 쫙 갖다 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니 이거를 받아주세요 하고 딱 전달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 선물을 거부하면서 노중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선비들이 귀히 여겨지는 그 까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니면 어려운 나라, 힘든 국가를 성심성의껏 도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당신의 그러한 봉토제의나 천금을 주겠다는 상금을 내가 받는다면 이거는 내가 장사를 하는 꼴이다. 뭐 당신 조나라와 나 사이에 거래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선비는 장사꾼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거절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딱 거절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중련이 자 여기까지가 노중련이 조나라를 위해서 행한 첫 번째 선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정치계나든지 사회봉사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봉사가 혹시라도 대가를 바라는 봉사라면 그는 더 이상 봉사가 아니고 장사,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생색내기라고 하죠. 어디에 뭐 자선에 뭐 기부를 했다 어쩌다 하면서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거는 진정한 봉사나 자선이 될 수 없는 거죠. 남 모르게 우리가 많은 예를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헌납을 한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뜻이 모두 숭고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중련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나라 장수를 통해서 제 나라의 잃었던 성을 다시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보면 연나라 장수가 제 나라의 요성이라는 그곳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요성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나라 장수를 그 내부자가 자기 본국인 연나라 왕에게 참소를 했어요.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연나라 장수가 연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나라에 장수했던 전단이 그 성을 수복하려고 수도 없이 공격을 했는데 절대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노중련이 전단을 대신해서 연나라 장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장수란 첫 번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용감해야 되는데 이러한 용감으로 인해서 이 명예를 얻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을 통해서 자기의 군주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장수의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은 현재 연나라 왕의 어려움을 알고도 돌아가지 않으면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요성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우리 제나라에게 성을 다시 빼앗기게 되면 당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당신의 후대 사람들이 당신을 명성 있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조상이었다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된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명예와 오욕, 부귀와 천함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중련이 우리 제나라는 현재 당신이 그 제나라 북쪽 제수 지역의 요성을 점령하고 있고 초나라가 우리 제나라의 남양 땅을 점령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위나라가 우리의 그 평육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삼면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나라는 이 초나라가 공격 걱정하지 않는다. 그 땅 잃고 우리는 제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요성을 먼저 공격할 것이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또 옆에 저 위나라 평육이라는 땅도
위나라가 우리 땅을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진나라하고 연합만 하면 위나라는 금방 쳐부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요성을 우리는 집중 공략할 것이다. 반드시 빼앗아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당신 이 시점에 결심해라. 어떤 결심을 해? 첫 번째, 연나라로 돌아가든지 이 성을 포기하고, 근데 그 돌아가는 이유는 명분이 있어야 되냐? 어떤 명분을 주어주냐면, 그 당시에 연나라하고 조나라가 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조나라가 연나라 성을 여러 개를 뺏어가지고 지금 현재 연나라 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한테 이유가 생기지 않았냐. 이 제나라 땅 요성을 포기하고 연나라 왕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도 돌아간다면 아마 연나라 왕이 당신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텐데 왜 안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빨리 연나라 당신 왕을 위해서 돌아가든지, 두 번째 대안은 못 돌아가겠으면 두려워서 혹시라도 연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 제나라에 항복하고 귀화해라. 그러면 제나라에서 당신을 잘 대접해주고 벼슬도 주고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귀화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딱 하고 다그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또 그 편지 내용에 관중의 예를 듣는 거예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환공을 도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관중이 사실은 소백이라는 이 환공을 모시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맞상대였던 규라는 공자를 모셨던 사람인데, 또 거기다 귀의 편에 들어서 환공이 제나라의 소백이 제나라의 왕이 될까 싶어서 환공을 소백일 때 화살로 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자 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공자 규는 죽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기가 모시던 그 규를 흠모하면서 같이 따라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당신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소백 밑에 와서 일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제나라 소백을 도와서 제나라 환공이 춘추 5패 1인자가 되도록 키워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당신도 그러한 관중의 예처럼 연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관중 같은 역할을 해라. 연나라 왕을 잘 보필해서 잘 키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성을 빨리 우리 제나라한테 넘겨주고,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노나라의 조자 장군이라는 예인데요. 이 노나라의 조자 장군이 제나라하고 3번을 싸워서 3번 다 패하고 땅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조자 장군이 패하고서도 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나라 왕과 상의를 해서 또 다른 작전을 통해서 제나라 황공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이대 위협을 해서 황공으로부터 잃었던 노나라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노나라 땅을 제나라 황공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올렸다. 그와 같이 관중처럼 부끄러움을 버리고 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중련의 편지가 연나라 장수한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더 키운 거예요. 이 얘기 듣자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연나라로 돌아가면 연나라 왕한테 너 왜 차지한 성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냐 하고, 또 옛날에 참소당한 일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또 노중련의 편지대로 제나라에 항복하고 귀화해버리면 뭐 말로는 벼슬도 주고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이 요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원한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겠는가.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일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노중련의 편지로서 연나라 장수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결하게 만든 거죠. 연나라 장수가 죽었다는 소문이 착 돌으니까 바로 전단이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바로 쳐요. 장수를 잃은 연나라 군사가 성을 빼앗기고 다 죽고 뭐 후퇴를 하고, 이 요성은 다시 전단 장군이 제나라로 수복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전단이 나중에 전장에서 돌아와서 노중련의 이와 같은 편지에 의해서 자기가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은 나의 공이 아니라
노중년의 공입니다 하면서 노중년에게 벼슬과 상금을 주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때 노중년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는 부귀로우면서 다른 타인에게 얽매여 사느니 차라리 가난할 망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가볍게 살겠다 하면서 거절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선비란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공을 세우고도 그거를 자기 것이다, 자기가 해냈다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는 뭐 당연히 한 것이고 또 내가 이러한 공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부귀를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게 나의 발목이 되고 내가 얽매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아주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았을 때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좋은 공, 더 훌륭한 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당신 왜 이래?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덫을 놓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몸이 더 피폐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선비의 삶은 바로 노중년 같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지게 됩니다. 자, 사마천은 노중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선비적인 그 기질, 그 기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 연나라 장군을 죽음으로 몰게 하고 그와 같은 계책을 통해서 전단 장군이 요성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러한 과정 전체를 사실은 진나라의 그 간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썩 좋은 방책이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뒷부분,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부귀를 바라지 않고 또 첫 번째 이야기처럼 공을 세우고도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랬었더라면 나는 장사꾼이었을 뿐이다. 선비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사마천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도 이 노중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표수천도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워낙 경쟁과 대립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지금이라고 해서 더 힘들고 과거에 여기 역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 시점이라고 해서 더 편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존엄성이 지금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 뒤에 취향열전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좀 길은 관계로 다음 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 되겠고요. 제 왼편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들 누르시면 넘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취향열전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